강지훈은 텅 빈 펜트하우스의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통유리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집합일 뿐이었다. 사흘 전 법적으로 한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서류에 찍힌 도장은 건조하고 냉정했으며 그들의 9년을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압축시켰다. 그는 K실드의 창립자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보안 및 정보 컨설팅 회사의 수장이었다. 실패란 그의 사전에 없었지만 지금 그는 완벽한 실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방 안은 숨 막힐 듯이 조용했다. 서연이 떠난 후 이 넓은 공간은 모든 생명력을 잃었다. 그녀가 아끼던 화분들 거실 한쪽에 놓여있던 그녀의 첼로, 심지어 그녀가 늘 마시던 허브티의 은은한 향기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지훈의 물건들 뿐이었다. 차가운 금속 유리, 그리고 최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진 가구들은 이제 주인의 공허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삭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얇은 태블릿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태상그룹 최민국 회장 관련 동향 보고 1급 기밀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의 수석 분석팀장인 박민수가 방금 전송한 자료였다. 최민국. 언론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선가로 칭송받는 인물이지만 지훈은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K실드는 지난 6개월간 비밀리에 태산의 불법 기술 유출 및 정계 로비 정황을 추적해왔다. 하지만 지훈은 보고서의 첫 줄조차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그의 뇌는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자꾸만 과거의 장면들을 재생시켰다. 마지막으로 서연을 보았던 날 법원 복도에서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완전한 체념이었다. 그 눈빛이 지금 그의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꿰뚫고 있었다. 내가 뭘 놓친 거지? 지훈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공간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했다. K실드는 그의 완벽주의와 냉철한 전략 아래 운영되었다. 수백 건의 기업, 보안 위협,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사건, 심지어 국가급 사이버 테러까지 그의 손을 거치며 해결되었다. 그는 상대의 다음 수를 10수 앞서 읽었고 모든 변수를 계산에 넣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 한서연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계산에서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다. 그녀가 언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그에게서 마음이 떠났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일이 중요했으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변명해왔다. 태상그룹 같은 거대한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그는 태블릿을 소파 위로 던지듯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다. 어쩌면 익숙한 일의 감각이 이 지독한 상실감을 잊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태상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최민국의 얼굴이 중앙에 떠 있었다. 탐욕스럽고 오만한 눈빛. 지훈은 그를 경멸했다.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자신의 제국을 구축한 남자. 지훈은 분석을 시작하려 애썼다. 최민국의 최근 동남아시아 항로, 위장된 선박명,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그는 집중하려 했지만 단어들은 의미를 잃고 눈앞에서 흩어졌다. 그의 시선은 책상 한쪽에 놓인 빈 액자로 향했다. 원래 그 자리에는 그와 서연이 이탈리아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 그녀는 그 사진을 가져가지 않았다. 마치 그 행복했던 순간조차 부정하려는 듯이. 그때였다. 지독한 두통과 함께 선명한 기억 하나가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6개월 전 태상그룹 조사를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늦은 밤 서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던 그에게 서연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당신 너무 날카로워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었다.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실망감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무시했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그녀가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저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서 밀어내기 위한 잔인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대화를 원했을 뿐인데 그날 이후 서연은 다시는 그의 서재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식사는 각자 해결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갔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변화를 임무 수행 중에 사소한 희생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태산을 무너뜨리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었다.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던가. 지우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단단한 원목이 울렸다.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후회. 그가 가장 경멸했던 감정. 전략가는 후회하지 않는다. 모든 결과를 예측하고 최선의 수를 둘 뿐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태상그룹 따위는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할 수 있었다. 서연아. 그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마치 처음 불러보는 이름처럼 낯설고도 절박하게. 그는 그녀가 없는 이 집이, 이 삶이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부재는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지탱하던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간 것과 같았다. 그는 케이실드의 완벽한 통제관이었지만 한서연 없이는 불완전한 반쪽에 불과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왔다. 태블릿 화면이 여전히 최민국의 정보를 비추고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정의 구현이나 사업적 성공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삶을 망가뜨린 원흉 중 하나였다. 이 지독한 수사 때문에 그는 서연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수사를 핑계로 서연을 방치했다. 그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공허함과 슬픔으로 흐릿했던 초점이 다시 맹렬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냉철한 분노가 그의 전신을 감쌌다. 최민국. 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너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 너 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렇다면 내 놈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지우는 보안 라인을 통해 박민수 팀장에게 즉시 연결했다. 박 팀장, 지금 당장 태산 관련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24시간 감시체제로 전환한다.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사적인 만남까지.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마. 최민국의 숨소리까지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수화기 너머의 박민수는 대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지만 곧바로 프로의 자세로 돌아왔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박민수는 지훈의 이혼 소식을 알고 있었다. K실드 내부에서 지훈의 사생활을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괜찮고 말고 할 것 없어. 이건 이제 개인적인 일이다. 지훈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의 야경을 다시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지훈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저 빛나는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 최민국이 독버섯처럼 기생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서연에 대한 속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무력감과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 이 싸움을 끝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슬픔, 후회, 고통. 이 모든 것은 이제 최민국을 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지훈은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아까와는 달리 보고서의 글자들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민국의 해외 자산 내역, 그가 접촉하는 로비스트들의 명단, 불법 기술이 운반되는 예상 경로. 지훈의 뇌가 다시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K실드의 수장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예전에 그는 냉철한 이성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의 그는 가슴속에 뜨거운 공허함과 지독한 후회라는 강력한 연료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늘 앉아있던 창가에 안락의자에 몸을 기댔다. 희미하게 그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그날 밤 강지훈은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그는 태상그룹이라는 거대한 적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방역의 첫 수를 준비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K실드의 임시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서연이 떠난 빈자리는 차가운 분노와 치밀한 계획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이혼 후에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다. 그 상실감이 자신을 얼마나 더 위험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지를. 최민국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강지훈은 K실드 본사의 24시간 상황실 더 벙커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최첨단 보안 장비와 거대한 전면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그의 왕국이었다. 펜트하우스의 공허함보다는 차라리 이 차가운 기계와 데이터의 소음이 견디기 쉬웠다. 그는 지난 48시간 동안 태상그룹의 모든 해상 물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팀은 합법적인 화물 속에 숨겨진 불법 기술 부품의 흐름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눈은 수백 개의 항로와 선박 등록번호, 세관 통과 기록을 쫓고 있었다. 최민국의 유령 회사들이 파나마와 마셜 제도에 집중되어 있어. 이 선박들, 오리온호와 시리우스호. 최근 3개월간의 항적을 봐. 공식적으로는 기계 부품을 나른다고 되어 있지만 싱가포르에서 잠시 기항할 때마다 무게 측정값이 미세하게 달라져. 지훈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민수 팀장이 옆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게 차이는 약 20kg 내외. 크기는 작지만 밀도가 높은 물건. 어쩌면 특수합금이나 반도체 웨이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 기록은 깨끗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완벽한 위장에 대한 경외심마저 묻어났다. 지훈은 턱을 괴었다. 기록이 깨끗한 게 아니야. 만들어진 거지. 세관 내부에 조력자가 있다는 증거다. 그는 집중하려 했지만 피로가 몰려왔다. 단순한 수면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정신을 지탱하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근본적인 피로감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의 무표정한 얼굴. 그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넘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지. 그는 박민수에게 말하고는 벙커를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휴게실이 아닌 본사 최상층에 있는 그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벙커만큼이나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개인적인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서연이 이 집무실을 꾸밀 때 골랐던 것들이다. 그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책상 서랍을 열었다. 지난 몇 달간의 태산 관련 보고서들 밑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에 잡혔다. 그가 잊고 있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물건이었다. 그가 천천히 그것을 꺼냈을 때 지훈의 숨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그것은 그들의 5주년 기념일에 찍었던 사진이었다. 하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다. 사진은 정확히 두 사람의 사이를 따라 누군가 일부러 힘을 주어 찢은 듯 거칠게 두 동강 나 있었다. 한쪽에는 자신이, 다른 한쪽에는 서연이 웃고 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피렌체의 어느 노천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자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었다. 지훈은 찢어진 사진 조각을 손에 들고 떨었다. 이것은 서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그들의 추억을 이렇게 찢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얼마나 절망하고 분노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는 그동안 서연의 슬픔을 그저 불편함 정도로 여겼다. 자신이 더 큰 일을 하는 동안 잠시 견뎌야 할 부작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찢어진 사진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이나 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일부가 잘려나간 고통스러운 절단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 9년간 서연은 그의 삶의 공기처럼 존재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었다. 이제 그 공기가 사라지자 그는 질식하고 있었다. 이혼 후에야.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녀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 같은 시각 서울의 반대편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미술연구소 가람. 한서연은 창가에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받으며 새로 들어온 기증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인 날 같지만 따뜻한 나무 냄새가 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혼 후 지인에게 부탁해 이 연구소의 큐레이터 겸 연구원으로 취직했다. 화려했지만 감옥 같았던 과거를 벗어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은 듯했다. 물론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다. 9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도려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그림자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언제나 긴급했고 비밀스러웠으며 위험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자신은 언제나 뒷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역할에 지쳐 있었다. 그때 배달원 한 명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한서연 선생님,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서연은 의아해했다. 최근 주문한 물건이 없었다. 발신인을 확인했지만 이름은 낯설었다. 구 김동진. 그리고 주소는 스위스의 한 아트 갤러리였다. 김동진이라면 얼마 전 알프스에서 실족사로 사망했다고 신문에 났던 은둔형 수집가였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완충제에 쌓인 작은 조각상이 들어있었다. 높이 약 15cm 정도의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이 얽혀있는 듯한 현대 미술 작품이었다. 기하학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하네. 김동진 씨가 왜 나에게 이걸... 그녀는 그와 몇 년 전 학교에서 한 번 만난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조각상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다. 바닥에는 작가의 서명 대신 정교한 문양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기증품 목록에 올려야 할지 고민하며
그녀는 일단 조각상을 자신의 책상 한쪽에 놓아두었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차가운 금속 조각상 속에 태상그룹 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리고 강지훈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모든 비리의 증거가 담긴 초소형 데이터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K실드의 벙커. 지훈은 찢어진 사진 조각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격렬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최민국을 무너뜨려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정의 구현이나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였다. 서연을 지키지 못한 그녀를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형벌이었다. 그때 박민수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대표님, 방금 스위스 인터폴에서 비공식 라인으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태산의 기술 유출건을 내부 고발하려던 정보원이 사망했습니다. 수집가 김동진. 공식 사인은 실족사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공교롭습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김동진. 그가 뭘 가지고 있었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가 죽기 직전 태산의 비자금 장부와 기술 유출 증거가 담긴 원본 데이터를 빼돌렸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가람이라는 곳에 무언가를 보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람, 지훈이 되물었다. 익숙한 이름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네, 인사동에 위치한 작은 미술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현직 큐레이터가. 박민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는 최민국의 세계에서 서연을 분리시키려 했지만 운명은 아니, 최민국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다시 이 지옥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 서연이, 그의 전 아내가 이제 태상그룹의 핵심 표적이 되어버렸다. 젠장. 지훈의 낮은 절규가 벙커를 울렸다. 그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쥔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이제 이것은 속죄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그녀를 잃었지만 그녀의 목숨까지 잃게 둘 수는 없었다. 태상그룹 본사 70층 최민국 회장의 집무실은 흡사현대미술관과 박물관을 합쳐놓은 듯했다. 한쪽 벽면 전체는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 깔고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수십억을 호가하는 국내외 거장들의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최민국은 값비싼 자단목 책상에 앉아 짙은 콘약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한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태산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 조 실장이었다. 그래서 김동진은 사고로 잘 처리했는데 물건이 없어졌다, 이 말인가. 최민국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조 실장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에 익숙했고 실패는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자신의 거대한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은 티끌만한 것이라도 용서하지 않았다. 조 실장은 땀을 감추며 보고를 이었다. 송구합니다, 회장님. 김동진이 죽기 직전 스위스에서 국제 소포를 발송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신지는 서울 인사동의 가람미술연구소. 수신인은 한서연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는 태블릿에 서연의 이력서를 띄웠다. 평범한 미술사 전공자, 특이사항 없음. 한서연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군. 최민국은 콘약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어떤 년인데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그의 오만한 눈빛이 서연의 사진을 훑었다. 그는 그녀를 그저 귀찮은 벌레 정도로 취급했다. 그의 제국에 비하면 먼지 같은 존재였다. 조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다음 정보가 가장 중요했다. 회장님, 그 여자는 K실드 강지훈 대표의 전처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최민국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강지훈. 그 이름은 최민국에게 유일하게 거슬리는 존재였다. 최민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이내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강지훈, 그놈이 뒤에서 장난질을 치는 건가? 아니면 이혼한 마누라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건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우연인가? 그는 잔을 내려놓았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한서연을 제거해야 할 변수로 분류했다. 조 실장. 예, 회장님. 우연이든 계획이든 싹은 미리 잘라야지. 그 여자 한서연이라는 개미 한 마리가 내 계획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 그는 강지훈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곱씹었다. 어쩌면 이건 강지훈에게 보내는 훌륭한 경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밤 내로 물건을 회수해. 그리고 그 여자는 깨끗하게 처리해. 실족사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든 강지훈의 전처란이 시끄러워질 수 있으니 흔적 남기지 마. K실드가 눈치채기 전에 신속하게 끝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조 실장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물러났다. 최민국은 다시 야경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를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지웠다. K, 실드 벙커. 강지훈은 모니터에 떠있는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와 가람미술연구소라는 주소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회로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왜 하필 서연인가? 김동진이 그녀를 알았을 리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한 우연인가 아니면 그는 김동진이 일부러 가장 관련 없어 보이는 민간인, 특히 자신의 전처라는 신분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김동진은 K실드의 명성을 알았을 것이고 강지훈이 태산을 쫓고 있다는 것도 알았을지 모른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 혹은 가장 위험해서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곳으로 데이터를 보낸 것이다. 대표님.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미 태산 측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진의 사망 시각과 소포 발송 시각을 고려하면 지금쯤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3호. 아니, 한서연 씨에게 저희 팀을 붙여야 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최민국은 서연이가 우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확신할 거다. 지금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라는 게 유일한 방패막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세운 논리적인 방어벽 뒤에서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성이 마비되는 기분이었다. 지난 며칠간 그를 짓눌렀던 상실감과 후회가 이제는 날카로운 불안감으로 변해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없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 불과 며칠. 그는 이제 그녀의 생명 자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외곽 보안 상황 체크하고 오겠다. 그는 박민수에게 핑계를 댔다. 벙커는 정상 가동해.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마. 그는 재킷을 움켜쥐고 벙커를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서연에게 가야 한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밤의 고속화도로를 질주했다. 속도계 바늘이 한계치까지 치솟았지만 그는 더 세게 엑셀을 밟았다. 펜트하우스가 아닌 그가 기억하고 있는 서연의 새 주소. 그녀가 이혼 후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이 있는 서대문구의 한적한 동네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임무 수행의 일부라고 되뇌었다. 표적 데이터, 이동했으니 그 주변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하지만 그의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임무가 아니었다. 이것은 절박함이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하다못해 불빛이 켜진 그녀의 창문이라도 그녀가 무사하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난 것을 원망할 자격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한서연은 가람연구소에 문을 잠그고 나왔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인사동 골목은 이미 한산했다. 손에는 오늘 배달된 그 기묘한 금속 조각상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왠지 연구소에 혼자 두기 찜찜했다. 집에서 자료라도 더 찾아볼 생각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그녀는 피곤한 어깨를 주무르며 건물 입구를 향해 걸었다. 새 삶은 평화로웠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무게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생각했다. 그가 그립다기보다는 그의 부재가 남긴 공백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욱신거렸다. 그녀가 1층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이었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바로 앞을 가로막으며 멈춰 섰다. 서연은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차창이 내려가고 익숙하지만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지훈 씨.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등 뒤 길 건너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타. 그가 낮고 다급하게 말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서연이 당황해서 되물었을 때 지훈은 차에서 거의 튀어나오다시피 했다.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조수석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도 보았다. 길 건너편 어둠 속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승합차. 그저 평범한 배달 차량처럼 보였지만 지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복제된 번호판 전문적인 도청 장비를 가리기 위한 위장 안테나, 그리고 방금 자신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문을 열 준비를 하는 앞 좌석의 두 남자. 그들은 태산의 청소팀이었다. 지훈은 운전석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다. 숙여. 그리고 그는 기어를 넣는 동시에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강지훈의 세단이 튀어나갔다. 한서연은 조수석 시트에 몸이 처박히는 충격에 숨을 헐떡였다. 지금 뭐 하는... 깍.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거대한 검은색 밴이 맹렬한 속도로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지훈 씨, 저 차가 왜 우릴 쫓아와요? 당신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연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그의 눈은 백미러와 전방을 쉴 새 없이 오갔다. 배는 전문 드라이버가 모는 것이 분명했다.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에서도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마. 그냥 고개 숙이고 벨트 꽉 잡아.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묻어나지 않는 완벽한 작전 수행 모드의 목소리였다. 서연은 그 목소리에서 낯설음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저것이 자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그의 본 모습일지도 몰랐다. 그들의 차는 좁은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아슬아슬하게 마주오던 택시를 피했다. 경적 소리와 욕설이 뒤따랐지만 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검은색 밴 역시 거침없이 그들을 따라붙었다. 광밴이 그들의 차 뒷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젠장. 지훈이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이대로는 따돌릴 수 없었다. 그들은 케이실드 요원이 아니라 최민국의 청소팀이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서연이었다. 그는 핸들을 급격히 꺾어 마포대교 방면으로 향하는 대로로 접어들었다.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장대비로 변한 비가 전면 유리를 세차게 때렸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하려는 듯 번뜩였다. 길게 왁 잡아. 지훈이 외치는 동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며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었다. 차는 빗길 위에서 180도 회전하며 끼익 굉음을 냈다. 쫓아오던 벤이 급정거를 시도했지만 빗물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을 뻔했다. 그 잠시의 혼란을 틈타 지훈은 다시 반대 방향 여의도의 한적한 공업지대로 차를 몰았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입을 막고 있었다. 대체 누구예요, 저 사람들. 당신을 해치려는 놈들. 나를 왜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또 그 위험한 일에 나를 끌어들인 거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차는 오래된 공장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지훈은 일부러 막다른 골목으로 차를 몰아 급정거했다. 뒤이어 밴도 굉음을 내며 그들의 퇴로를 막아섰다. 차가 멈추자마자 지훈은 서연에게 소리쳤다.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검은색 밴에서 건장한 남자 3명이 내렸다. 비에 젖은 그들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고 손에는 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세단을 향해 다가왔다.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차 문을 열고 나갔다. 비가 그의 온몸을 적셨다. 물건만 내놓으면 여자는 살려주지. 앞장선 남자가 낮게 말했다. 강지훈, 네가 자초한 일이다. 최 회장님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야. 지훈은 대답 대신 재킷 앞서풀 여는 신용을 했다. 남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순간 지훈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빗속의 섬광과도 같았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손목을 꺾어 둥이를 빼앗는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는 사이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다. 지훈은 몸을 낮춰 그의 공격을 피하며 빼앗은 둥이로 다리에 오금을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마지막 남자가 겁에 질려 잠시 주춤하는 사이 지훈은 거리를 좁혔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무력화 과정이었다. 지훈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상대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지난 수년간 수없이 훈련하고 실전에서 사용했던 사람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기술이었다. 서로연은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얼어붙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비에 젖은 채 차가운 분노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저 남자는 자신이 지난 9년간 사랑하고 또 원망했던 남편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훈련된 감정 없는 무기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저 공포스러운 모습이 그의 진짜 얼굴이었다.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3명의 남자는 빗속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지훈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쓰러진 남자들의 무기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휴대전화를 꺼내 하수구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서연이 있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 내려.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오지마요. 시간 없어 한서연 저놈들. 동료가 더 오기 전에 여길 떠야 해. 지훈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벌했다. 그는 서연을 끌다시피 하여 차를 버리고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버려진 차고의 뒷문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된 K실드의 클린 차량인 평범한 국산 SUV에 올라탔다. 지훈은 시동을 걸고 즉시 현장을 벗어났다. 차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
그리고 서연의 가쁜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우는 힐끗 그녀를 보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고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차는 1시간을 넘게 달려 한강변의 낯선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K실드가 운영하는 수많은 비밀 안전가옥 중 하나였다. 지우는 서연을 데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의 한 세대. 문이 열리자 첨단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실내가 드러났다. 여긴... 서연이 입을 열었다. 내 안전가옥 중 하나야. 여긴 절대 안전해. 최민국도 찾아낼 수 없어. 지훈이 재킷을 벗어 던지며 말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였다. 안전하다는 말에 서연의 공포가 마침내 분노로 폭발했다. 안전,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이 말하는 안전이 이거야. 차가 뒤쫓고 깡패들에게 습격당하고 당신이 사람들 눈앞에서 그렇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난 당신을 구한 거야.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구했다고? 아니, 당신이 날 이 지옥으로 다시 끌어들인 거야. 난 겨우 벗어났어. 당신의 그 비밀스러운 세상, 그 폭력에서 겨우 도망쳤는데 당신이 또 날 망가뜨리고 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왜 그랬어? 왜 하필 나야? 우린 끝났잖아. 이혼했잖아. 그런데 왜 또 내 앞에 나타나서 날 이 꼴로 만드냐고. 그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그는 젖은 콘크리트 벽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저 그녀의 원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비난은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그녀를 또 다른 위험에 빠뜨렸다. 이혼 후에야 깨달은 사랑은 그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처 입히고 있었다. 안전가옥의 현관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바깥 세상의 폭우와 추격전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내부는 방음 처리가 완벽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한서연에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다. 1층 로비와 엘리베이터에서 지문과 홍채를 인식하던 강지훈의 모습은 그녀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첨단 기술로 무장한 감옥이었다. 일단 씻어. 지훈이 젖은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그는 벽에 내장된 패널을 몇 번 조작하더니 게스트룸의 문을 열었다. 필요한 건 안에 다 있어. K실드 표준 규격으로. 표준 규격. 서연은 그 단어에서 차가운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빗물에 젖어 몸에 감긴 옷이 한기를 느끼게 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지훈이 거실 한가운데 내려놓은 자신의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일의 원흉. 저 가방 안에 든 그 기묘한 조각상. 저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뻔하고 날 쫓아온 거예요. 지훈은 대답 대신 손목의 단말기로 박민수 팀장에게 연락했다. 박 팀장, B7 안전가옥. 모바일 분석 장비 가지고 즉시 넘어와. 물건을 확보했다. 그는 서연의 질문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 무시가 서연의 분노에 다시 불을 붙였다. 내 말 안 들려요. 강지훈 씨,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은 항상 그랬어. 당신 멋대로 결정하고 난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 우린 이혼했어. 난 더 이상 당신의 부속품이 아니라고. 그녀의 외침이 텅 빈 거실을 울렸지만 지훈은 이미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다. 박민수 팀장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박민수가 방수 처리된 하드케이스 2개를 들고 신속하게 들어왔다.
그는 젖은 채 분노로 떨고 있는 한서연을 힐끗 보았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무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그는 지훈의 사생활과 공적인 임무를 완벽하게 분리할 줄 아는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시작하지. 지훈은 서연의 가방을 거칠게 열어 문제의 조각상을 꺼냈다.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박민수는 즉시 케이스를 열어 휴대용 스캐너와 분석 장비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거실은 순식간에 첨단 과학수사연구소로 변했다.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단 몇 시간 만에 스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다. 박민수는 특수 제작된 고글을 끼고 조각상을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재질은 티타늄 합금, 표면은 특수 코팅되어 있군요. 이음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가 조각상의 뾰족한 부분 중 하나를 가리켰다. 밀도가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에 초소형 캐비티가. 그는 가느다란 탐침을 꺼내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뒷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조각상의 일부가 열리며 손톱보다 작은 검은색 마이크로 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저 작은 것 안에 최민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드라이브를 집어들어 보안이 강화된 분석용 터미널에 연결했다. 화면에 복잡한 암호화 코드가 떠올랐다. S급 보안입니다. 김동진이 직접 건 것 같군요. 해독의 시간이... 아니, 잠시만요. 박민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암호키가 패턴이 있습니다. 이건 설마... 그가 지훈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건 저희 K실드의 초기 보안 프로토콜과 유사합니다. 김동진이 대표님께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노려보았다. 김동진은 강지훈이 태산을 쫓고 있음을 알았고 자신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 이 데이터가 반드시 강지훈의 손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전달책으로 강지훈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하지만 동시에 가장 관련 없어 보이는 그의 전처 한서연을 이용했다. 망할 자식, 지훈이 욕설을 내뱉었다. 몇 분 후 암호가 풀렸다.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카르텔 그 자체였다. 최민국이 지난 10년간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고위 인사들에게 어떻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들을 조종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다. 불법 기술 유출 대가로 받은 자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해외 계좌 내역 은밀한 만남을 담은 영상과 음성 파일까지. 맙소사, 박민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나라가 뒤집힐 정도입니다. 현직 검사장 여당 중진 의원 최민국이 거미줄처럼 이들을 엮어놨습니다. 그는 태블릿의 주요 인물들의 명단을 띄웠다.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 부였다. 지훈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만 있으면 최민국을 확실히 끝장낼 수 있었다. 그의 제국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지훈과 박민수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서연이 언제 다가왔는지 그들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포나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빈 눈 이온 법정에서 그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래서 이깟 데이터 때문에 날 미끼로 쓴 거군요. 서연아, 그게 아니라고 하지 마.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이 이걸 노리고 있었다는 거 이제 알았어.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이걸 나한테 보낼 거라는 것도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혼해준 척하고 내가 이걸 받기만을 기다렸던 거지.
그녀의 비난은 논리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신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 때문에 9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 당신한테 난 그저 이용하기 편한 도구, 당신의 그 대단한 임무를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던 거야. 한서연,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난 몰랐어. 김동진이 너한테 이걸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교진말,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당신의 그 잘난 캐실드 정보망으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 당신은 날 사지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구세주 행세를 하는 거야. 이것은 그들의 결혼 생활 동안 골마 터졌던 상처의 재방송이었다. 언제나 임무가 우선이었던 지훈. 그 임무의 내용조차 알지 못한 채 언제나 외로워야 했던 서연. 그녀에게 지훈은 언제나 비밀과 거짓말로 둘러싸인 남자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훈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고 있었다. 박민수는 이 살얼음판 같은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조용히 장비를 챙겨 방 한쪽으로 물러났다. 대표님, 데이터 백업은 완료했습니다. 박 팀장은 일단 철수해. 외곽 경계 강화하고 내 연락 기다려. 지훈이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박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안전가옥을 빠져나갔다.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지훈은 서연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그녀는 경멸의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날 구했다고 천만에. 당신은 날 또다시 당신의 감옥에 가둔 거야.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난 더 이상 당신한테 속지 않아.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강지훈. 그녀는 지훈을 밀치고 게스트룸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훈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 선 채 굳어버렸다. 그는 최민국을 잡을 결정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해준 유일한 사람을 다시 한번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비난은 틀렸지만 동시에 무섭도록 정확했다. 그는 결국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태상그룹 본사 70층. 최민국 회장의 집무실에는 값비싼 콘약병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 뒹굴고 있었다. 짙은 향기가 최고급 카펫을 적셨지만 그 향기보다 더 짙은 분노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조 실장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바닥의 유리 조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소팀 3명이 강지훈 1명에게 처참하게 무력화되었고 한서연과 물건 모두 놓쳤다는 보고는 최민국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강지훈, 최민국이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감히 내 개들을 건드려. 그리고 내 물건을.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난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특히 강지훈이라는 자신이 그동안 성가신 파리 정도로 여겼던 놈에게 한 방 맞았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그는 강지훈이 단순한 보안업체 사장이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플레이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애써 무시해봤다. 조 실장, 예 회장님. 그 계집년과 강지훈이 숨을 만한 곳, K실드가 보유한 모든 안전가옥 싹 다 뒤져. 그리고 최민국은 인터폰의 버튼을 눌렀다. 비서실이 아닌 그와 직통으로 연결된 단 하나의 번호였다. 윤 검사장, 나 최민국이요. 수화기 너머로 즉각 아첨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서울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장 윤태섭. 그 역시 최민국의 장학금을 받고 그 자리에 오른 최민국의 충실한 사냥가의 중 하나였다. 태산의 데이터에 그의 이름 역시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최민국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다.
윤 검사장, K실드의 강지훈이라고 알지? 강지훈 대표. 말입니까? 물론 압니다. 요즘 저희 쪽 일에도 그놈이 내 물건을 훔쳐갔어. 그리고 내 사람들을 폭행했지. 예, 그게 무슨... 최민국은 윤태섭의 말을 잘랐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놈이 전철을 납치 감금하고 있어. 이혼한 여자가 재산 문제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폭력을 쓴 모양이야. 마침 내 부하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고 그들을 막으려던 내 부하들을 잔인하게 폭행한 거지. 그림 그려지나 윤태섭은 순간 침묵했다. 최민국의 말은 노골적인 조작 지시였다. 하지만 그는 노련했다. 강지훈 대표가 전철을 납치요. 이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입니다, 회장님. 확실한 증거가... 증거. 최민국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내 부하 3명의 병원 진단서가 증거고 여자가 사라진 게 증거야. 윤 검사장, 내가 지금 자네한테 수사 방법을 물은 게 아닐세 바에. 지시를 내린 거지. 자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만들어준 거 잊었어. 윤태섭의 목소리가 즉시 바뀌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K실드 강지훈 대표. 중대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 발부하겠습니다. 폭행 및 특수 납치 감금 혐의. 언론에도 바로 흘리죠. 좋아, K실드 본사도 압수수색해. 샅샅이 뒤져. 그놈이 숨을 구멍을 모조리 막아버리라고. 최민국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강지훈,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법이라는 거대한 그물 앞에서는 한 마리 쥐새끼에 불과해. 그는 강지훈의 손발을 묶는 것은 물론 그의 사회적 명성까지 한 번에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B10 안전가옥. 강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게스트룸의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음식을 권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K실드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를 납치범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때였다. 그의 손목 단말기가 붉은 경고등과 함께 격렬하게 진동했다. 박민수 팀장으로부터 온 최고 등급 비상호출이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검찰에서 대표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뭐라고? 지훈의 눈이 커졌다. 혐의가 폭행 및 전처 납치 감금입니다. 지금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최민국, 예상보다 빨랐고 훨씬 더 악랄했다. 자신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은 예상했지만 서연을 납치했다고 누명을 씌울 줄은 몰랐다. 이것은 자신을 단순한 범법자가 아니라 파렴치한 인간 말종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었다. 민수야, 당장 서버실 메인 전원 차단해 B플랜 실행해. 모든 데이터 스위스 백업 서버로 즉시 이전하고 국내 서버는 포맷해. 검찰 놈들에게 먼지 한 톨도 넘겨주지 마. 하지만 대표님, 그렇게 되면 저희... 내 말 들어. K실드는 당분간 문 닫는다. 자네는 즉시 잠적해. 다른 팀원들도 모두 흩어져. 이건 명령이야. 지훈은 다급하게 통신을 끊었다. 안전가옥의 모든 시스템이 비상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외부와의 연결이 하나둘 차단되고 내부 보안 등급이 최고로 격상되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한복판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전철을 납치한 폭력범으로 수배자가 되었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게스트룸 문이 열렸다.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문께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방 안에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방금 속보로 뜬 뉴스가 떠 있었다. 속보,
K실드 강지훈 대표 이혼한 전처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 검찰 K실드 본사 압수수색.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포와 깊은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보호였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 날 납치한 게 맞았어. 날 여기에 가둔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봐. 서연아, 그게 아니야. 저건 최민국의 함정이야. 뉴스를 믿지 마. 지훈이 절박하게 소리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서연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당신이 날 납치범으로 만들었어. 아니, 당신이 납치범이고 난 피해자야. 맙소사.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고 주저앉았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최민국의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K실드라는 그의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증인인 서연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서연은 이제 지훈을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납치한 범죄자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안전가옥의 보안터미널 앞에 앉았다. 외부 인터넷은 차단되었지만 K실드의 비밀 위성망을 통한 최소한의 접속은 가능했다. 그는 손에 든 태산의 데이터를 내려다보았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있었다. 윤태섭 검사장을 포함한 모든 부패 커넥션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어디에 공개한단 말인가? 언론 최민국이 이미 손을 써놨을 것이다. 자신은 납치범이 되었고 이 데이터는 그가 불법적으로 해킹했거나 심지어 조작한 자료로 폄하될 것이다. 검찰, 그들 자신이 공범이었다. 경찰, 검찰의 지휘 아래 움직일 뿐이다. 그물은 완벽하게 조여왔다. 그는 이제 이 안전가옥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 자신을 괴물로 보는 여자와 함께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최민국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와 연결된 썩은 뿌리, 특히 윤태섭을 필두로 한 저 부패한 검찰 조직까지 함께 도려내지 않으면 자신은 영원히 이 누명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도 납치 피해자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훨씬 더 위험하고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안전가옥의 거실은 얼어붙은 전쟁터였다. 한서연은 태블릿을 든 채 거실 구석에 몸을 기댄 채 서 있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강지훈을 납치범으로 규정하는 뉴스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눈앞의 남자를 마치 처음 보는 괴물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굳어버린 듯 서 있었다. 그의 모든 전략, 모든 계산이 이 작은 방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연아, 내 말 들어. 저건 전부 거짓말이야. 지훈이 한 걸음 다가서려 하자 그녀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지마. 당신이 날 납치한 게 맞았어. 날 여기에 가둔 거야. 내가 도망칠까봐, 내가 신고할까봐.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지훈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K실드의 대표로서 그는 수백 명의 요원들을 지휘했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자신이 지키려 했던 여자를 설득할 단어 하나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자신은 이미 최민국의 프레임 속에 갇힌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무기력하게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왜 검찰이 당신을 쫓는데, 왜 내가 납치 피해자인데,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면 대체 뭔데? 그녀의 절규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이성적인 설명, 논리적인 반박은 이제 통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이었다. 지훈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차가운 오퍼레이터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피로와 후회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듯 든 몸을 기댔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넌 지금 납치된 거나 다름없어. 그의 목소리는 깊은 패배감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예상 밖의 인정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올 여기에 데려온 건 나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넌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바깥에는 최민국의 개들과 부패한 검찰이 널 피해자로 만들고 날 납치범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텅 빈 눈에 그녀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난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난 널 지키려다 모든 걸 망쳐버린 거야. 서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 생활 마지막 6개월. 기억나?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고통스럽게 떨렸다. 내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던 거. 당신이 말을 걸어도 내가 서재에 틀어박혀 대답조차 하지 않았던 거. 당신 첼로 연주회에도 가지 못했던 거. 기억나.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기억들은 그녀의 가슴에 박힌 가시였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어. 모든 게 그것 때문이었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데이터가 떠있는 분석 터미널로 걸어갔다. 난 그때 태상그룹 최민국을 쫓고 있었어. 그놈이 이 나라 전체를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그 증거를 잡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었어. 그는 화면에 태산의 불법 기술 유출 경로 정관계 로비 리스트를 띄웠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였어. 난 내가 K실드의 대표로서 이걸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모든 신경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지. 그래서 날 버렸다고. 서연의 목소리에 다시 날이 섰다. 아니, 지훈이 돌아보며 외쳤다. 널 지키려고, 널 이 더러운 일에서 완벽하게 분리시키려고 내 원칙은 단 하나였어. 한서연은 모르게 한다. 이 일에 대해 네가 단 한마디라도 아는 순간 너는 단순한 내 아내가 아니라 최민국의 표적이 되니까. 난 너와 내 일 사이에 방화벽을 쳤던 거야. 그의 고백이 이어졌다. 내가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알아. 널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놈들하고 싸우고 있는지 떠올라 미칠 것 같았으니까. 내가 실수하면 네가 위험해질까 봐. 그래서 차라리 널 밀어내는 쪽을 택했어.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질까 봐. 내가 널 안고 싶을 때마다 서재 문을 잠갔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은 그녀가 지난 6개월간 느꼈던 외로움과 절망의 이유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냉담함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위험할 정도로 과열된 집중 때문이었다. 난 당신이 그냥 나한테 질린 줄 알았어. 질려. 지훈이 허탈하게 웃었다. 난 매일 밤 네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 하지만 난 실패했어. 내가 방화벽을 치는 데만 급급한 사이 넌 그 벽 바깥에서 혼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내가 최민국이라는 괴물을 잡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안 정작 내 인생의 전부였던 널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걸. 내가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 난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지. 이것이 그가 이혼 후에야 깨달은 뼈아픈 진실이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지만 정작 그녀가 곁에 있을 때는 그녀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가장 외롭게 만들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이혼은 거대한 비극적 오해였다. 하지만 못 믿어. 당신 말뿐이잖아. 하지만 저 뉴스. 검찰 지훈이 싸늘하게 웃었다. 그는 터미널을 조작해
아까 박민수가 확인했던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네가 말하는 그 검찰이 바로 여기 있어. 화면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윤태섭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에게 흘러간 수억 원대의 불법 자금 내역 최민국과의 비밀 통화 녹취록이 떠올랐다. 윤태섭, 방금 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K실드를 압수수색한 총책임자야. 그놈이 바로 최민국의 수족이야.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태블릿의 뉴스 화면과 지훈이 띄운 데이터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한 법집행관이 사실은 범죄자의 하수인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세상의 정의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다. 맙소사,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강지훈은 납치범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음모의 유일한 방해물이었고 자신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다. 최민국은 강지훈을 잡기 위해 납치라는 누명을 씌웠고 그 누명을 완성시킬 피해자 역할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다.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를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을 둘러싼 거대한 적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였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이유를 찾은 자의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최민국과 윤태섭 저놈들. 전부를 끌어내려야 해. 그러지 않으면 우린 이 방에서 평생 납치범과 피해자로 살아가야 할 거야. 서연은 지훈의 눈빛에서 지난 9년간 보지 못했던 혹은 외면했던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다. 위험했지만 동시에 절박하게 무언가를 지키려는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분노의 벽이 더 거대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조심스럽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비예측을 안전가옥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강지훈과 한서연 두 사람은 이제 납치범과 피해자라는 언론의 프레임을 공유하는 공범이자 거대한 적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K실드는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윤태섭 검사장이 이끄는 검찰의 칼날은 그들의 모든 공식적인 활로를 끊어버렸다. 언론은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는 거실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이 안전가옥도 언젠가는 발각될 거야. 최민국과 윤태섭은 자신들의 비리가 담긴 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전역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우리를 찾아낼 거야. 소연은 소파 구석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대신하고 있었다. 그럼 데이터를 공개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에 아니면 믿을 만한 언론사 같은 곳에.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최민국의 함정이야. 난 지금 전철을 납치한 파렴치범이야. 그런 내가 공개하는 데이터, 그건 전부 이혼 소송에 불만을 품고 조작한 자료로 폄하될 거야. 윤태섭이 지휘하는 검찰은 즉시 증거 조작 혐의를 추가할 거고 언론은 그걸 받아쓰겠지. 우린 이 데이터라는 최강의 무기를 손에 쥐고도 방아쇠를 당길 수 없는 상황이야. 그들은 완벽한 덫에 걸렸다. 방어는 곧 패배를 의미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변수들이 재조합되며 하나의 대담한 활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방어할 수 없다면 공격해야지. 아니, 저들이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무세운 뜻이에요. 최민국과 윤태섭, 이 두 놈은 지금 서로 다른 이유로 이 데이터를 원해. 최민국은 자신의 제국 전체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윤태섭은 당장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봐 두려워하지. 둘 다 절박해.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지도 못할 거야. 지우는 분석 터미널 앞에 섰다. 우리가 새로운 판을 짜는 거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 둘을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로 끌어내는 거지. 그게 가능해요. 그들이 바보도 아닌데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지훈이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한서연 바로 당신이야.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나 말이에요. 그래. 지금 언론에서 당신은 강지훈에게 납치된 비운의 피해자야. 하지만 만약 그 피해자가 사실은 모든 것을 계획한 주도자라면 지훈의 목소리는 빠르고 정확해졌다. 당신이 나한테서도 그리고 죽은 김동진에게서도 이 데이터를 가로챘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가장 비싼 값에 팔아넘기려는 블랙메일러가 되는 거야. 서여연은 숨을 삼켰다. 내가 그들을 협박하라고요. 정확해. 당신은 더 이상 강지훈의 전초도 피해자도 아니야. 당신은 이 모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데이터를 손에 쥔 유일한 판매자야. 당신이 최민국과 윤태섭에게 동시에 접촉하는 거야. 데이터 원본을 사가라고. 이것은 미친 도박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는 겨우 지옥에서 벗어나려던 그녀를 다시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그녀 앞에 섰다. 이건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거 알아. 이건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보다 더 끔찍한 요구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야. 당신이 이 역할을 맡아주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말라 죽거나 아니면 저들에게 끌려나가 영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될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세상이었다. 비밀 음모, 그리고 폭력.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거기에는 거짓이나 강요가 없었다. 오직 절박함, 그리고 그녀에 대한 완전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의 뉴스를 다시 보았다. 납치 피해자 한서연. 그녀는 그 주홍글, 시가 혐오스러웠다. 이대로 수동적으로 구조되기만 기다린다면 그녀는 평생 저 이름표를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녀가 동의할 거라고 감히 기대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알려줘요. 내가 그 블랙메일러 기꺼이 되어줄 테니까. 이 지옥 내 손으로 끝낼 수만 있다면. 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혼 후에야 깨달은 그녀의 사랑은 연약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인한 것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지금부터 당신은 한서연이 아니야. K실드 최고의 요원보다 더 냉정하고 더 탐욕스러운 협상가가 되어야 해.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지훈은 잠적해 있던 박민수에게 암호화된 위성통신으로 연락했다. 박 팀장, 대포폰 완벽하게 깨끗한 걸로 2대. 그리고 인천항 열번 부두 폐쇄된 컨테이너 야적장 쪽 도면하고 실시간 감시망 뚫을 준비해. 그는 박민수에게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했다. 지훈은 서연에게 첫 번째 대포폰을 건넸다. 이건 최민국에게 걸 번호야. 당신은 강지훈에게서 겨우 탈출했다고 말해. 그가 당신을 감금하고 데이터를 빼앗으려 했다고.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손에 넣어뒀고 이제 그에게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원본을 넘기겠다고 해.
현금 100억, 그리고 그의 개인 윤태섭 검사장을 믿을 수 없으니 반드시 직접 나오라고. 그리고 그는 두 번째 폰을 건넸다. 이건 윤태섭에게 직접 걸 거야. 데이터에서 찾아낸 그의 개인 번호야. 당신은 그에게 다른 제안을 해. 최민국이 당신을 꼬리 자르게 할 거다. 내가 원본과 모든 사본을 당신에게 넘기겠다. 당신의 범죄 기록만 깨끗이 삭제해서. 대가는 당신 역시 현금 100억, 그리고 최민국 몰래 나와라. 라고 서여연은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폰을 받아들었다. 그들이 둘 다 내 말을 믿을까요? 서로 연락하지 않을까요? 하겠지. 하지만 둘 다 서로를 의심할 거야.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최민국은 윤태섭이 자기 뒤통수를 칠까봐 두려울 거고, 윤태섭은 최민국이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울 거야. 탐욕과 공포, 그 두 가지가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킬 거야. 그들은 결국 둘 다 나올 수밖에 없어. 자신이 먼저 데이터를 손에 넣기 위해서.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최민국 회장 비서실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짜준 각본대로 공포에 질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기회를 잡으려는 교활한 여자를 연기했다. 제가 강지훈 씨에게서 그 데이터를 제가 가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벽했다. 비서실은 즉각 최민국에게 연결했다. 잠시 후 최민국의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서연 씨 무사했군. 그래, 뭘 원하지? 돈, 그리고 안전이요. 100억. 회장님이 직접 나오세요. 윤태섭 검사장. 그 사람 못 믿겠어요. 최민국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좋아, 거래하지. 시간과 장소는.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은 두 번째 폰으로 윤태섭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이번에는 더 대담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윤태섭 검사장, 당신 이름이 여기 있네. 아주 선명하게. 최민국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나랑 거래하는 게 어때? 당신 기록만 싹 지워줄게. 100억. 최 회장 모르게. 당신 혼자 나와. 수화기 너머의 윤태섭은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듯다. 됐다. 알겠어. 언제 어디로 가면 되지? 서연은 지훈이 정해준 대로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말했다. 내일 밤 10시, 인천항 10번 부두 A7 구역. 두 남자 모두 자신이 상대방을 속이고 단독으로 데이터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덫으로 걸어 들어왔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탈진한 듯 주저앉았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동료, 그의 파트너였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어. 지훈이 박민수와의 보안 채널을 다시 열었다. 박 팀장, 거래는 성사됐어. 하지만 우리 팀은 서연 씨 보호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증인이 필요해. 증인 말입니까? 그래. 최민국과 윤태섭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현장. 그걸 덮칠 진짜 검찰이 필요해. 윤태섭 라인이 아닌 대검찰청 감찰본부. 혹은 그 라이벌 라인. 그들에게 익명의 제보를 해. 내일 밤 10시 인천항에서 거대한 불법 무기, 아니 불법 기술 밀매 현장이 있을 거라고. 거물급 검사장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덫은 완성되었다. 부패한 검사장과 그를 조종하는 재벌 총수, 그리고 그들을 잡으려는 또 다른 검찰.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납치범 강지훈과 판의 중심에 선 피해자 한서연. 지훈은 비상구 쪽 벽을 열었다. 안전가옥을 빠져나가는 비밀 통로였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다. 가자. 이 지옥을 끝내러.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인천항 10번 부두. 밤 10시.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이 수백 개의 컨테이너 사이를 울며 지나갔다. A7 구역은 부두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이었다. 약속 장소인 거대한 크레인 아래 낡은 드럼통 몇 개만이 버려진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서연은 검은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텅 빈 야적장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귓속에는 초소형 통신기가 재킷 단추에는 K실드에서 제작한 특수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들려 그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200m 떨어진 컨테이너 타워, 꼭대기 완벽한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강지훈이 야간 투시경의 십자선을 그녀의 주변에 맞추며 대답했다. 선명하게 들려 박 팀장과 B팀은 3시 9시 방향 컨테이너 벨트에 매복 완료. 서연 씨, 지금부터 당신이 지휘관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당신 몸에 손대게 하지 마.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들이 손대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뜯을 테니까. 지훈은 잠시 숨을 멈췄다. 낯선 강인함이었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그는 저격용 라이플이 아닌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할 비살상용 특수장비의 조준경을 확인했다. 그의 임무는 암살이 아니었다. 증거 확보와 보호였다. 첫 번째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끈 채 유령처럼 야적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온 관용차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윤태섭 검사장과 그의 신복 수사관 2명이었다. 윤태섭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는 최민국 몰래 나왔다는 사실에 극도로 긴장해 있었다. 한서연 씨, 물건은 가져왔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품 안에서 가짜 데이터 드라이브가 든 케이스를 천천히 꺼내 보였다. 돈은 윤태섭이 손짓하자 수사관이 돈가방 2개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여기 100억, 아니 일단 20억이요. 나머지는 물건을 확인하고. 그 순간 그들의 대화를 찢는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윤태섭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야적장 입구로 차량 3대가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켠 채 돌진해 들어왔다. 가운데 선 롤스로이스에서 최민국 회장이 조 실장의 호의를 받으며 내렸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태산의 청소팀 1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퍼지며 윤태섭과 서연을 포위했다. 아이고, 윤 검사장, 이런 누추한 곳에 밤늦게 웬일이신가. 최민국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설마 이 계집애랑 단독으로 거래라도 하려고 했던 건가. 내 뒤통수를 치고 윤태섭은 힉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대신해서 이 여자를 잡으려고. 닥쳐. 최민국의 고함에 윤태섭은 입을 다물었다. 최민국은 이제 서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의 경멸이 담겨 있었다. 한서연 씨, 연극은 끝났어. 그가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려 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뿌리쳤다. 최민국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어쭈, 아직도 네가 판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네가 믿는 구석이 뭐지? 숨어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을 네 전남편. 강지훈 그놈은 지금 쥐새끼처럼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겁쟁이야. 그 입 닥쳐.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거래하러 온 거 아니었어. 돈이나 내놔. 최민국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인연이 감히. 그가 손을 들어 서연의 뺨을 내리치려던 바로 그 순간 핑 하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최민국의 손목 바로 옆 드럼통에 불꽃이 튀었다. 고출력 전자기 펄스탄이었다. 이후악 최민국이 손을 감싸 쥐며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야적장의 모든 조명이 터져나가며 일대가 암흑에 휩싸였다. K실드가 부두의 전력망을 장악한 것이다. 혼란이 시작되었다. 회장님, 조 실장이 외쳤다. 태산의 요원들이 당황하여 사방을 경계했다. 그 순간 컨테이너 위에서 박민수가 이끄는 K실드 B팀이 연막탄과 섬광탄을 동시에 터뜨렸다. 크악, 눈, 요원들이 시야를 잃고 비명을 질렀다. 지금이야 지훈의 명령이 서연의 귓속에 울렸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바닥을 굴러 가장 가까운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혼란 속에서 윤태섭은 돈 가방도 챙기지 못한 채 자신의 차를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제우 계집애 잡아. 조 실장이 소리쳤고 몇몇 요원이 서연이 사라진 방향으로 그들은 총을 겨눌 수 없었다. 지훈이 쏘아 올린 EMP 펄스가 그들의 첨단 통신 장비와 전자 조준경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지훈은 컨테이너 타워에서 로프를 타고 순식간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달려가는 2명의 요원을 향해 그림자처럼 접근했다. 그것은 학살이 아닌 정교한 외과 수술이었다. 그는 한 명의 목덜미를 가격해 기절시키고 다른 한 명의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켰다. 이 모든 것이 10초 안에 일어났다. 한편 최민국은 조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롤스로이스로 도망치려 했다. 강지훈, 이 개자식 내놈이 감히 그가 발악했다. 그때 연막 속에서 한 남자의 실루엣이 걸어 나왔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국, 지훈의 목소리는 부두의 바람 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내 놈이 내 인생에서 모든 걸 앗아갔다고 생각했겠지. 내 놈 따위가. 조 실장이 지훈에게 달려들었지만 지훈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팔을 꺾어 가볍게 제압했다. 조 실장은 고통 속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최민국과 지훈 2사람만 남았다. 최민국은 오만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돈을 원하나 얼마든지 주지. 100억 1000억 목숨만. 돈. 지훈이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 놈이 짓밟은 내 아내의 시간, 내 아내의 눈물. 그게 돈으로 계산이 될 것 같아. 지훈은 최민국을 컨테이너 벽에 거칠게 매다 꽂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민국이 신음했다. 넌 내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그리고 널 잃고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 내 놈 같은 쓰레기는 절대 이해 못해. 지훈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거기까지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야적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위잉!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검찰 특수수사팀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지훈이 부른 진짜 검찰이었다. 그들은 현장의 광경에 압도당했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태산의 요원들 공포에 질려 차 뒤에 숨어있다가 손을 들고 나오는 윤태섭 검사장, 그리고 컨테이너에 처박힌 최민국 회장. 이 모든 것이 완벽한 현행범 체포의 증거였다. 지휘봉을 든 중년의 부장검사 윤태섭의 라이벌가 지훈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당신이. 강지훈, 지훈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리고 컨테이너 뒤에서 서연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지훈은 부장검사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제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울중앙지검 윤태섭 검사장께서 태상그룹 최민국 회장과 불법 데이터 및 100억 원의 현금 거래를 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는 서연이 가지고 있던 가짜 드라이브를 바닥에 던졌다. 증거물입니다. 부장검사는 윤태섭과 최민국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그의 경력 중 가장 큰 대어였다. 전원 체포해 윤태섭 검사장 당신을 현장에서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최민국 회장, 당신도 마찬가지야. 최민국은 끌려가면서도 지훈을 향해 악을 썼다. 강지훈 이대로 안 끝나 내가... 하지만 그의 말은 수사관들에 의해 막혔다. 윤태섭은 이미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지훈과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민수가 조용히 다가와 지훈에게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건넸다. 대표님, 진짜 원본과 방금 현장 녹화 영상 전부 백업 완료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받아들고 부장검사에게 다가갔다. 여기 최민국과 윤태섭이 그토록 원했던 진짜 데이터 원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모든 거래를 입증할 영상 증거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제 제 아내와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납치 혐의는 풀어주시죠. 부장검사는 드라이브를 받아들고 지훈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 대표,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지훈은 대답 대신 서연에게로 돌아갔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하지만 분명한 안도감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는 그쳤고 항구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젖은 뺨을 스쳤다. 위험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내, 야지 않았다. 인천항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한 보라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지만 부두의 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쓰러진 태산의 요원들을 결박하고 있었다. 최민국 회장과 윤태섭 검사장은 이미 호송차에 태워져 현장을 떠난 후였다. 그들의 오만했던 얼굴은 체포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부두 끝에 정박된 낡은 바지선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수사관이 건네준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지만 두 사람 다 새벽에 한기보다는 내면에서 밀려오는 탈진감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거대했던 적이 사라진 자리는 공허함과 함께 낯선 평온함이 찾아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긴장이 풀어진 탓에 작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동이 터오는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훈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빗물과 땀에 젖고 피로에 지쳤지만 그녀는 그가 기억하던 그 어떤 순간보다 강인하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끝났어. 지훈이 낮게 대답했다. 최민국과 윤태섭은 저 데이터와 현장 증거만으로도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거야. 태상그룹은 무너질 거고 K실드도 다시 제자리를 찾겠지.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켰고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완벽한 승리였다. 하지만 그는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최민국을 내리치던 그 주먹, 조 실장의 팔을 꺾던 그 감각. 그는 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했지만 동시에 이 손으로 서연을 밀어냈고 상처 입혔다. 그는 천천히 담요 아래로 그녀의 손을 찾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자 서연은 움찔했지만 빼내지는 않았다. 서연아. 그가 불렀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당신 항구에서 정말 날 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니야, 절대. 아니요, 당신 눈빛을 봤어. 그녀가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사람이야. 난 그게 두려웠어, 언제나.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최민국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자신의 그 냉철함 임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무자비함. 난 당신을 지키려고. 지키는 것과 가두는 것은 달라요, 지훈 씨.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힘을 주어 잡지도 않았다. 당신은 날 지킨다는 명분으로 날 당신의 성 안에 가뒀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그리고 난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이것이 그들의 9년 결혼 생활의 핵심이었다. 그가 이혼 후에야 깨달은 하지만 서연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진실이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가 세운 방화벽은 그녀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불태워버린 것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문자 그대로 뒤집혔다. 최민국 윤태섭 게이트는 정관계 법조계를 휩쓸었고 태상그룹은 공중분해되었다. 강지훈은 검찰에 진짜 원본 데이터를 모두 넘겼고 K실드에 대한 압수수색은 철회되었다. 그는 납치범의 오명을 벗었고 언론은 그를 부패를 파헤친 어둠의 영웅으로 치켜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고 모습을 감췄다. 그들의 텅 빈 펜트하우스. 지우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짐을 싸고 있었다. 이혼 서류가 처리된 직후 그는 이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서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거대한 감옥에서 그는 더 이상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난 후 이 집의 모든 빛과 온기는 사라졌다. 그때 현관 도어벨이 울렸다. 지훈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몇 주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도 맹렬한 분노에 휩싸인 전처도 아니었다. 그저 한서연 자신으로 서 있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녀는 거실로 들어섰다. 이미 가구 대부분이 치워져 휑했다. 그녀는 자신이 늘 앉아있던 창가로 걸어갔다. 이사 가는군요. 그래, 여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지훈이 대답했다. 그는 상자를 마저 닫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청와대에서 새로 만들 반부패 수사처 지휘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고요. K실드보다 더 큰 권한을.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더 큰 악을 상대할 힘. 지우는 테이프를 뜯던 손을 멈췄다. 그런 제안이 있었지. 그래서 할 거예요. 지우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온 이유일까? 마지막을 확인하기 위해. 아니,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의 눈이 조금 커졌다. K실드 대표직도 내려놓을 생각이야. 왜요? 당신의 모든 것이었잖아요.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모든 것 난. 그 모든 것 때문에 정작 전부를 잃었어. 그는 서연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더 이상 안전가옥에서처럼 절박하지도 항구에서처럼 맹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난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이 텅 빈 집에서 깨달았어. 이혼 후에 알았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그는 항구에서의 고백을 지금 맨정신으로 모든 것이 끝난 이 순간에 다시 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걸. 그건 비유가 아니었어. 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여기었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최민국을 쫓으면서
난 내가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쩌면 난 그냥 내 일에 중독된 거였을지도 몰라.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상처 입히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어. 그냥 당신이 이걸 알아줬으면 했어. 서연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통제관의 빛이 없었다. 오직 깊은 후회와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변했네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너지고 나서야 변할 수 있었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했다. 나도 변했어요. 그녀가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거나 당신이 쳐놓은 벽 안에서 기다리는 여자는 없어요. 난 항구에서 그 두 사람을 마주섰던 나로 살아갈 거예요.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제안한 그 자리, 왜 거절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 힘을 가지면 난 또다시 예전의 강지훈으로 돌아갈 거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는 괴물로. 그리고 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없는 그런 삶은. 서연은 그의 대답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지훈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가 말했다. 이 집 정말 춥네요. 나가요. 어디로? 글쎄요.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어때요? 저기 인사동에 내가 일하는 연구소 근처에 괜찮은 찻집이 있는데. 그것은 재결합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의 선언도 아니었다. 그것은 초대였다. 9년의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완전히 다른 두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좋아. 그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커피. 좋아. 두 사람은 마지막 상자가 놓인 텅 빈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지우는 문을 열고 서연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비켜섰다. 그리고 그도 따라 나섰다. 쾅. 그들의 과거가 후회가 그리고 고통이 담겨있던 펜트하우스의 문이 닫혔다. 복대는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새로운 날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